박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이제 사실 이런 은퇴 인출 관리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보통 이제 금융교육도 많이 들으실 텐데, 금융교육 들으시면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와서 뭐 DC는 어떻습니다, IRP는 어떻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국민연금이 어떻고 의료보험이 이러면 적게 내고 뭐 그런 강의 위주로 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패턴을 바꿨어요. 제가 원래 신탁을 하면서 요새 여러분들 가끔 이제 TV에서 신영증권이나 하나은행에서 뭐 리빙 트러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유연 대응을 제가 처음 이제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신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퇴직연금 지원본부장으로 퇴직연금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저도 좀 아까 박장석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주역을 풀으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앞으로 좀 회사를 오래 다닐 것 같다고 그 말이 제일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내미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거든요. 오래 일을 해야 돼. 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 말씀 중에 연구를 계속 이제 부동산 연구나 이런 이제 자산 관리 쪽에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서적을 이제 한 2권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전문 분야는 세대간 자산이, 그러니까 상속 설계죠. 이제 그런 건데, 막 이렇게 7마리를 따라서 이렇게 툴투면서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상속 설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보통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자료 중에 있는데, 매스 어플런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대중부유층. 중산층보다는 높고 하이네월스보다는 좀 낮은. 근데 이제 대부분 아주 부자도 계실 건데, 제가 지금 호구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좀 넉넉함이 있으신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료를 준비했는데, 다 대부분 이제 뭐 회사 대표를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자시라도 이제 연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만약에 여유가 많으면 그걸 잘 쓰다가 애들 물려주고, 아니면 가지신 게 이제 적당하시면 그걸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통 쇼폴이라는데 자산이 빵꾸가 안 나고 얼마나 스마트하게 잘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걸 좀 보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퇴 인출 관리 및 세대간 자산 이전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대를 붙였어요. 대고려대학교 81학번 화이팅입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 변화 들여다보기로 하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보통 세대간 자산 이전 설명하는데 이제 어떻게 사회가 변했냐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형제들끼리 안 싸우고 부모님이 조금만 주셔도 물려주셔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자녀분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예시에 보면 농신라면 봉지를 붙였거든요. 농신라면 요새 다시 나오잖아요. CF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양보하는 형제 투금하는 시대에서 이제 그러지는 더 이상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예전에 어릴 때 얘기 잘 듣고 말 잘 듣고 이렇게 항상 어버이날 되면 이렇게 손수건 붙여주고 이렇게 하다 카네이션 꽂아주고 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요새 그런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자식한테 뭐 물려줬는데 자식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효도계 약속까지 막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항 안 지키면 줬던 재산도 뺏드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요새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예전에 산업 1세대 분들이 이제 별들로 이렇게 사라지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그냥 그분이 없으시다고 해서 그 산업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비근한 얘가 쓰리스타즈, 세븐스타 있잖아요. 쓰리세븐, 손톱깎이 회사. 거기도 물려줄 자녀가 없어가지고 폐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사모펀드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기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제
그 TV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 이제 기부를 하고 나면 사랑의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예 요새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뭐, 누구지? 빌 게이츠하고 오렌 버핏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자기 재산의 반을 갖다가 기부를 해버리잖아요.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그 행렬에 우리나라 김범수나 이런 분들도 동참을 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사회가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이따가 아프거나 이러면 자녀들한테 의지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자녀들한테 의지 안 하시잖아요. 내 요양, 내 장례까지 스스로 이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일본에서는 종아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활동까지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랑 그런 거랑 또 달라지는 게 이제 연금 인출에 대한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옛날에는 은퇴라고 하면 대부분 다 탑골에서 뵐 수 있었어요. 노인분들을. 그래서 이제 막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러시고, 뭐 어쨌든 65세 되면 무임승차 하시는 거. 그래서 노동은 하지 않고 뭐 손주 낳으면 손주나 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골프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뭐 레포츠도 즐기고 뭐 요트 타고 이러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거나 그러는데, 요런 은퇴 일출 관리에 대한 학계의 발전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분이 이제 인출 관리에 되게 저명한 학자신데, 한 분은 이제 모시 밀리브스키라고 이제 뉴욕 요크대 이제 교수님이고, 저기 영국에 있는 저기 에이브람 뭐 요크샨냐라고 해서 이분 두 분들이 은퇴 인출 관리에 대한 안전 인출률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뽑았으면 이거 빵꾸 안 나고 잘 쓸 수 있느냐, 그런 걸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오늘 조금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항목으로 점점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인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레알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한민국 많이 늙어가고 있죠. 작년 연말 주민등록 등록 인구를 보면 65세 인구가 1,000만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3%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에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지금 2020년대는 역 피라미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이 노인을 4-5명을 공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요새 최근에 이제 고령자조차도 전기냐 후기냐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75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령자들이 증가하시는데, 2038년이 되면 후기 고령자들이 오히려 전기 고령자를 넘어서는 완전히 일본화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2040년이 되면 이제 가구수도 줄어들거든요. 지금은 1인 가구수 때문에 가구수는 자꾸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도 2040년이 되면 이제 한계가 있어지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이제 질문을 드리면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이 그래도 아직은 좀 있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가 많고 혼자 사는 고령자의 취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최고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39.3%. 3.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 주음이나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재산을 형성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문직 종사하시면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즐길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으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에 직면한, 대중부유층, 매스 어플런트의 자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하나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같은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향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물론 현금으로 다 그걸 해결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현금을 그만큼 많이 쌓아둔 사람은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장년층이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 7, 8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쓰다가 나중에는 부동산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 그 생애 주기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한 27세까지는 적자로 하다가 이제 취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수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0세가 되면 이제 은퇴쯤 되면 애는 대학 가고 또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돈 또 이렇게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줌이 여러분 같은 시기가 가장 마지막 골든 타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매스 플론트가 이제 바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제 연봉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을 지키는 걸 제 선호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를 희망하지만 현금으로 확보에 대한 실질적 준비는 좀 위협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연금 보유 현황을 보시면 우리 보통 3층 구조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그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쌓는데 다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까 정말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다 갖고 계신 분이 18.5% 정도밖에 안 되세요. 물론 이제 재산이 아주 많으면 이거 생각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시고요. 그리고 은퇴 후 소득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자료에 보면 그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50세에서 55세보다는 56세에서 64세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돈이 조금씩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뭐 대출 등의 이유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편한 게 주택연금이죠. 그죠? 주택연금은 아직 안 쓰실 건데 저희 부모님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해서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매매를 하고 현금화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유동화 계획을 보통은 세우시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이제 금융회사가 죄송합니다. 금융회사가 보통 금융회사 가면 은행 가시면 제일 섭섭한 게 뭐세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은행 PB팀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상품 팔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 가입해 주세요. 저거 하나 가입해 주세요. 올해 ELS가 7% 나오는데 8% 나오는데 가입해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여러분 방어 잘 하십니까? 그죠? 대부분 그냥 사인해주고 나오시잖아요. 막근행 팀장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그 연면적이 한 2만 정도 되는 15,000, 2만 되시는 그런 건물주신데 이게 등본 때 보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내셨더라고요. 왜 내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 은행에서 뭐 가입해달라니까 대출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투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국민은행 박 팀장님하고 점심 먹고 내일은 김 팀장님하고 점심 먹고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가입을 해 주시던데 지금 사실은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정말 이제 금융기관에 바라는 거는 상품만 판매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내 입장에서 종합적인 은퇴 설계를 해달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계 형성을 해달라는 그런 욕구가 강하시잖아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인출 계획서라고 위도르 팔라시 스테이트먼트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출하면 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미리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시나리오가 있으면 여러분 대차대조표 아시죠? 대차대조표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자본 맞으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산은 금융자산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실물자산이 부동산에 주택이나 주택 외 부동산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부채는 금융부채는 얼마고 그래서 순자산이 얼마다 이걸 딱 페이오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가용할 자산이 얼마 되느냐.
가용할 자산이라면 결국 그거예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넣어놓은 거는 나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제 은퇴하고 이제 받을 건데, 그거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금융자산 쓸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실물자산 중에서도 현가에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랑 부채랑 따져서 이제 사용 가능한 은퇴자산을 확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정하고, 일단 내 은퇴 기간을 정하는데, 일단 내가 몇 세에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한다. 그리고 배우자는 몇 세 정도에 은퇴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 기간은 몇 년이 남아있고, 배우자는 몇 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정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 목표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게 금전이 빵꾸 안다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거에 목표를 두겠다면 롱제비티. 그 라이프 스타일은 좀 잘 쓰면서 뭐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쓰고 싶다.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레거시는 이제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은 혹시나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면 비상 같은 거 넣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 꼭 쓰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좀 구분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자산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한 은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은 얼마고 부동산은 얼마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총지출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으로 얼마 받으니까 얼마 빼고 그리고 뭐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얼마 나오니까 그걸 빼고 그 외에 이 금융자산에서 얼마 정도를 더 빼야지 내가 3,200만 원이면 이게 3,200만 원이 왜 3,200만 원이냐면 이때 22년도 자료인데요. 요때 이제 평균 원래 그 2인 가구의 평균 지출액이 소득액이 이제 268만 원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3,200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이랑 기타 금액을 빼니까 1,800만 원을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용 가능 자산이 한 5억이라고 봤을 때 1,800이면 딱 3.6%를 뽑아 쓰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책에 제가 이제 그 저자에 대해 교수님 소개를 드렸는데, 에브라임 오크샨야가 과학적 인출 설계에서는 제시한, 안전 인출률이 4% 정도 돼요. 그게 해마다 금리에 따라 조금 바뀌는데 보통 4% 정도 되거든요. 3.6%면 저는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빵꾸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나 죽고 나서 이제 배우자는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거야. 근데 배우자한테 이제 유정연금은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인출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런 설계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위에 보면 구매력 유지 방안에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라면 은퇴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출 감소로 인출액 조정이 필요할 때 할 거냐 이런 걸 정해요. 그래요. 나는 은퇴 가치가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인출은 어떤 순서로 하겠다. 인출을 어떤 순서로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적게 맞는 순서로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의 30%와 안전 자산의 70% 이렇게 두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페이퍼를 적어 보거든요. 근데 페이퍼는 너무 단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찰스와비하고 미국 회사에서 보여주는 은퇴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인텔리전트 인컴이라고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좀 약간 입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퇴직금, 그죠? 보통 이제 65세까지 버티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나오시잖아요. 지금 다들 한 2, 3년밖에 안 남으셨죠. 어떻게 보면 행복하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연금 다음에, 이제 뭐 연금저축이나 RP를 깔고, 그게 만약에 배우자까지 일을 하신다면, 이제 배우자 공적연금까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이 더 필요하면, 뭐, 이제 이 소득공개비에는 혹시 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좀 땡기 쓰거나, 주택연금 가입하거나, 아니면 재취업을 해서 이제 소득을 추가적으로 벌어야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득이 이제 소득 공백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혹시 돈이 모자르면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쓰시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자산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초록색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더 꼽을 쳐놓은,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확보해놓은 금융자산이나
종신보험, 종신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녹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상속이랑 증여랑 이어지는지 이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레이저 포인터 있어요? 혹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인출기에 필요한 좀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은퇴 인출 시기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수위험이죠. 장수위험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오래 사는 거. 지금 2000년 대비 202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사망자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오래 산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장수 리스크라면 오래 사는 게 장수 리스크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게 장수 리스크예요. 계산기 잘못 두드렸다는 거죠. 그럼 빵꾸 나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오래 살 확률이 증가하는 거는 지금 의료기술 발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후가 쉽지 않은데, 여기 김경희 소장 아시죠? 어쩌다 오른에 나오는. 이분이 인지심리학자인데, 배터리는 좋으냐는 요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 고령자,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있어요? 이 할머니? 지금 글자 잘렸는데요. 이분이 루이스 칼 잔망이라고 프랑스 분인데, 이분이 1875년에 태어나셨어요. 이승만하고 동갑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랑. 그리고 김구보다 누님이에요. 김구 선생님보다. 이분이 처칠하고도 동갑인가? 아니, 그럴 거예요. 근데, 부모말에 태어나셔서, 이제 역사를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997년에, 12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80세쯤, 85세쯤 돼가지고, 여기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살아 계실 동안에 연금을 드릴 테니까, 이 집을 놔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변호사가 먼저 죽었어요. 정말 개타세였어요. 네, 두 번째 위험은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 그냥 물가 오르는 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강의하실 때 보통 들고 오는 이제 금융 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고정적으로 2%, 3%, 명목 가치 상승 이런 걸로 따지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철저하게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물가지수를 나의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하면 되냐?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은퇴 계산기에 입력하는 획일적인 물가 상승률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CPI 1 해가지고 엘더리 고령자의 물가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는 공급 생활자, 이제 웨이지 어너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 고령자는 보통의 이제 여가 활동에 있어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령자한테 교육이나 음료수, 식음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게 먹으시잖아요. 이제 소식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출 항목별 상대 중요도 따져보면 주택은 중요하죠. 그죠? 주택은 이제 고령자한테도 중요하다. 근데 나이 들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의료비다. 맞으시죠? 의료비 다들 준비하셔야지 이제 자식한테 손 안 벌리시죠.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요거 처음 들어보실 건데 요게 뭐냐면요. 여러 해 동안 투자를 계속 하는데 이게 인출이 발생하면 은퇴는 그냥 1억을 넣고 계속 투자가 30% 내면 1억 3천 되고 50%면 1억 5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돈을 계속 뺏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은퇴 자산이 빨리 고갈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두 명의 수익률을 비교해봐요. 이렇게 진행 방식은 다른 거죠. 어떤 애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5차년도까지면 산술 평균으로 4.8% 동일하다고 보면요. 수익률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매년 초에 1,000만 원씩을 1억 넣어놓고 인출해 간다라고 하면 얘기가 아예 틀려요. 우리가 보통 그거 아시잖아요.
1억을 두고 10% 감으면 9천만 원인데 9천만 원에서 1억 되려면 1.11%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출이 있었을 때 초기에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초기에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직 은퇴 안 하셨고 은퇴쯤에 인출을 시작하신다 하면 무조건 장이 잘 나갈 때 인출을 시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장이 좋을 때 인출을 시작하시면요. 돌아가시고도 애들 죽고 있어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 나가시면 본인 살아생전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이걸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물 좀 한번 먹을게요. 그 수익률 시퀀스 리스크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내부 수익률하고 기하 수익률의 벗어난 차이인데, 그러니까 결국 내 수익률은 뭐예요? 우리 보통 IRR 경영학관 아시죠? IRR은 제로로 수지가 제로로 된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딱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 수익률이거든요. 인출하면. 근데 기하 수익률이나 내부 보통 수익률은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잖아요. 인출 안 했을 때. 그거의 차이고요. 이거는 인출이 커지면 시퀀스 리스크는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퇴 딱 하자마자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비싼 거 사들이고 자동차 페라리 사고 이러면 빠꾸랄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을 크게 갖고 있으면 리스크도 커지고요. 왜냐면 위험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은퇴 초기에 수익률이 좋을수록 그나마 아까 내부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게 그렇죠. 근데 시퀀스 리스크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은퇴 자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오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안 갖춰 놓으면 인출기 내내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해 수시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정 검증이나 재정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인출액이 클 때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시퀀스 리스크는 그만큼 확대돼요, 그죠? 사실 고위험 고수익 리스크 포트폴리오란 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박살난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모시던 분이랑 이제 괜찮으세요? 뭐 상가도 갖고 계시고 막 이랬는데 막 얘기하다가 점심 먹고 이랬다가 야, 나 요번에 그 배터리 투자했다가 반이 날라갔어 이러시더라고요. 반 날라가면 회복할 방법이 점차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돈을 많이 인출하면 시퀀스 리스크는 시퀀스와 상관없이도 포트폴리오 직속 가능성은 이제 분리하고요. 그리고 돈을 만약에 적게 인출하면 더 오래 남아 있을 확률은 증가할 줄 모르나 돈을 인출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적게 인출하든 작게 인출하든 많이 인출하든 시퀀스 리스크에는 노출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인출의 법칙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은 제가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 얘기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분의 자산이 있을 때, 금융자산이 있을 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량인출이에요. 재량인출이라는 거는 내 의지껏 조절해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그게 재량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재량인출을 갖춰야 될 항목은 은퇴자산에서 생활비들 같은 거를 인출할 때 금액과 빈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뽑았어도 큰일이지만 너무 자주 뽑았어도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률 성과에 따라서 인출 금액을 유연하게 조절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점검하시면서 이거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은퇴 초기에 실현 수익률이 나쁠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에는 인출액을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을 냈어요. 그러면 줄여야 돼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활비, 요양비 등으로 고정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나 라이프스타일 유지를 위해서 인출 금액을 중대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안전자산, 중위험 중수익으로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출 전략의 첫 번째가 인출 전략을 갖춰야 할 항목, 두 번째는 이제 버킷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버킷이 뭐냐면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퍼, 완충장치. 바켓스, 그게 버킷이잖아요. 그래서, 은퇴 들어갈 때 투자 환경이 좋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수익률이 저조할 거라고 판단은 되면, 어, 어, 그, 재용해두기처럼 몇 년간 쓸 자금을 변동 없는 안전자산에 박아놓는 거. 그게 이제 버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은퇴 초기에 시퀀스 리스크로 생기는 그 치명적 결과를 버킷이 어느 정도 이제 해치를 해줄까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3버킷 스트레이트가 해가지고, 버킷을 이제 3개 정도 깔아놓자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쇼텀이나 미드텀이나 롱텀으로, 처음에는 쇼텀은 리퀴드 버킷 해가지고 유동성에 초점을 둬서 향후에 이제 설마 장이 안 좋아지더라도 1, 3년에는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3년 동안 필요한 뭐 고수익 저축계좌나 만기일이 다는 정기예금이나 현금 이런 데도 놓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고정생활비나 비상금 의료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툴로 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드텀이라 해가지고 세이프티 버킷에서 안전 뭐 버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 4에서 6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돈. 그래서 우량 등급 채권이나 고정수익 투자, 저위험 배당주, 밸런스 펀드 같은 거, 밸런스 연금 투자 옵션 이런 쪽에 넣고요. 얘는 이제 인플레이션 CPI 정도에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근데 사실 은퇴 자금이 수익이 나서 오래 길게 쓰려고 하면 롱텀 베이스의 자산들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롱텀에는 웨스 크리에이션 버킷, 크리에이션입니다. 근데 버킷이라고 해서 성장주나 성장연금 투자 옵션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성장 그 투자 옵션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는 한 7에서 10년 동안 없어도 되는 돈 이런 거를 이제 알바키식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단기 변동성 시장과 관계없이를 투자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그런 국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버킷이란 게 정말 안전할까요? 그렇게 깔아놓으면 수익률 지장 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종신까지 그러니까 연금액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좀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밀레 모세빅스키라는 이제 요코대 교수님이 이제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의 책에서 정말 버킷 이론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출 초기에부터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면 버킷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항상 필요하다. 지금 결론 내렸는데, 이제 은퇴자들의 이제 자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 명은 모든 은퇴 자산을 그냥 7.5%의 수익 나는 주식 혼합형 펀드에다 넣었어요. 여기서 알아서 이제 펀드 내에서 주식 70%, 채권 30%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은퇴자 B는 전체 자산의 30%는 4%짜리 현금성 자산, 그리고 70%는 9%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3, 4, 12, 7, 9, 6, 14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수익률. 기대 수익률 7.5로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투자했는데, 앞으로 은퇴를 했고, 3년 동안 계속 10%씩 하락한다고 이제 가정해볼게요. 3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초기 투자 자금 1억 원이고, 매년 초에 인출을 갖다 1,000만 원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버킷 전략을 쓴 B, 얘는 돈통을 따로 담았죠. 그냥 버킷 전략을 썼죠.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먼저 자금을 인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넣어놓았던 30%가 다 날아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포트폴리오는 주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퀀스 리스크 해치할 수 있어요? 지금 100%다 노출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도요. 그리고 버킷 전략을 쓰지 않은 A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자산 배분 비율은 30% 날아가더라도 동일하겠죠. 7대 3은 그냥 펀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리스크 양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죠. 얘는 리스크가 커진 거고 얘는 리스크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둘 다 버킷 시퀀스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버킷 전략 접근 방식이
해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한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버킷 쓰면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을 상담을 통해서 잘 코칭을 받고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무작정 세우면 오히려 노출된다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모닝스타 홈페이지인데요. 모닝스타에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래요. 근데 얘들은 은퇴 인출기가 벌써 많이 접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년 이 인출 전략에 대해서 연차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에 가면 인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막 엄청 기사를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다들 영어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연도 말에 리뷰해야 될 방식이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자산 부분을 새로 평가하고 유동성 재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뭐 하위 자산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 수준을 문제를 해결하고 인플레이션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보유자산 검토하고 세금 문제까지 확인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단위 재정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앞으로 늘려 써도 되는지 수익을 잘 못 냈으니까 정말 줄여서 이제 아껴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거 설명드리려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저는 생명이고요. 미래생명에서 처음으로 인출 관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상품인 IRP 보증의 실적 배당 상품을 이제 다음 달 나옵니다. 다음 달에 나와서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1월 달 나온다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주식을 50%까지 투자해요. MVP라는 글로벌리하게 자산 배분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요. 그 펀드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설정 이후에 수익률이 계속 좋거든요. 우상해 하고요. 이제 펀드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지금 저희가 2007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한 15년 이상 운영하고 있죠. 연평균 6.52%. 주식 편입비가 40%밖에 안 되는데 7% 정도는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에다가 이 펀드를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이 펀드를 가지고 저희가 신문에도 기사에 나 있지만 퇴직연금 수익률 업계 최상위 사업자거든요. 뭐 항상 1,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을만한 펀드를 가지고 저희가 연금을 드리는데 20년 동안 매년 5%씩 해가지고 20년이면 딱 100%잖아요. 원금까지는 하방을 지켜줘요. 100% 원금 보장을 해드리고요. 혹시 이 펀드 보면 수익 안 날까? 안 났죠. 그죠? 뭐 10%씩 나오면 계속 수익 더 나오면 훨씬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혹시나 수익이 안 나면 원금까지 드리고요. 수익이 이렇게 안 났을 때, 적립금 다 소진됐을 때, 원금까지 지켜드리고 수익이 더 나면 더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상품이에요. 세상에 주식 40, 50% 투자하면서 원금 보존해주는데 상품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저라면 이거 들어요. 이거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연금에 퇴직하실 때 은퇴 자금 있으시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여기 있죠? 상담전 여기 우리 성백 수수님께서 상담해 주실 테니까 마음 놓고 전화하십시오. 2287-4080입니다. 나중에 퀴즈 하면 될 겁니다. 4080입니다. 4080. 예. 예. 그래서 이 상품은 저희가 50세 이상 IRP 가입자, IRP만 가능해요. 다 IRP 갖고 계시죠, 그죠? IRP, 제가 오늘 보니까 50%가, 공무원이시고, 20% 교사도 계시고, 근로자가 50% 이제 직장 갖고 계신 분, 그리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전문직 종사자도 한 30% 계시던데, 지금 이제 퇴직연금법이 바뀌어가지고, IRP는 자영업자도 다 가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다들 하나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50세 이상의 IRP 가입자 중에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1.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매년 50만씩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재원이 빵꾸 나도 원금을 지켜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호시를 위한 배려가 상속 증여 설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내 바람 전달하기 해가지고 유언 대용이라고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생소하시죠?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상속 설계를 할 연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죠, 그죠? 자녀분들한테 증여하신 분들은 좀 계세요? 근데 세금 때문에 증여를 좀 하긴 하시죠, 그죠? 세금을 절세하려고. 예. 근데 요번에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상속도 이제 좀 세율이 많이 낮아지죠,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사람들 살아가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탁은행이 어디냐면 시티예요. 시티가 22년 기준으로 20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얘들이 패밀리 오피스 부서가 있어요. 얘들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탑 패밀리. 여기는 정말 돈 많은데요. 뭐, 차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돈 많은 부호들, 뭐, 인도에 있는 뭐, 자동차 그룹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고객인데, 이 사람들도 딱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자식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패밀리의 자산 가치 보존이나, 그리고 적합한 차세대 준비, 부의 세대 간 이전 관리, 디벨로핑, 부의 낭비 관리, 뭐, 미래의 가족 리더 육성, 뭐 이런 게 관심사항이에요, 관심사항. 마찬가지죠. 인간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찰수합에서 상설계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게 그래요. 대부분은 돈 없는 사람도 좋으니까 대부분은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죽기 전에 생전 자산에 대한 명의 변경이나 수익자 지정, 그리고 대리권, 뭐 후견이나 지정 청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치매나 이런 거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료 지식권. 내가 만약에 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호스피스를 가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꼭 필요한 방법이 생명보험 신탁이에요. 이 생명보험 신탁이 왜 필요한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돈 많은 사람 멤버에게는 유언 대용 신탁이랑 상속 절세 플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부분을 좀 했고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이제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하죠. 하나은행의 리빙 트러스트나 아까 얘기드린 이제 신영증권의 이제 헤리티지 이런 거 하죠. 네. 근데 기존에 유언서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언서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당했어요. 저희의 장인어른이 유언서를 남기셨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찢어버리셨어요. 유언서를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해는 되죠. 우리 장모님 또 생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사이가 입을 대면 안 되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사이는. 근데, 유언서가 얼마나 허술한 거였냐면요. 상속 효력 자체는 유언대용 신탁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형식은 유언서를 쓰려고 하면 증인 2명 꼭 데려가야 되는 거 아세요? 결격 사유 없는 증인 2명이랑 그 공중사무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뭐 보통 직원들 많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공중 변호사 앞에서 구술을 하셔야 돼요. 일일이 녹음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또 증인 또 데려가야 돼요. 근데 신탁 계약은 계약서 양자간의 그러니까 민사 계약이다 보니 그런 게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계약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효력 발생 범위는 유언서는 단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저작권 이런 것도 이제 유언서로 관리할 수 있는데 신탁 그거보다 재산이고요. 근데 조건과 기한에서는 그 유언서에 조건과 기한을 걸 수 있는 유증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 상속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언서에 자녀가 30세를 되건 마이클 잭슨처럼 애가 30살 되면 내 재산을 절반을 주라. 누가 관리해요? 삼촌이 관리해요? 뭐 엄마가 관리해요? 못 믿잖아요. 그죠? 근데 신탁은 이런 조건과 기한을 설정하고 이런 조건과 기한 성취 시까지 신탁 재산으로 금융기관 안전하게 공신력 있게 관리해 드리고요. 그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조건과 기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상속 설계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유언은 사후 즉시 배분을 그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대한 상속 설계를 못 해요. 근데 신탁에는 사후 연속 수익자 개념이 있어서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내 죽거든 와이프 줬다가 와이프 죽으면 애들 주라. 또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줬다가 자식 죽으면 손자 주라. 자식의 그 재산에 대한 실행권을 갖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 중에 똘똘이한 딸이 있고
약간 뭐 사모하면 망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산에 대한 실행권은 다 딸한테 주고 관리 유지권만 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통제도 가능하거든요. 수익 배분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자산관리 연속성도 당연히 이제 고인의 유지대로 계속 신탁 계약에 들어가서 운용을 해드리지만 유언서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속 집행. 자녀들끼리 싸우냐 안 싸우냐 그거 문제인데 유언서 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서가 있더라도 합의하면 끝나요. 그거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게 서로 합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언서를 찢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신탁은 그렇게 싸울 여지를 안 만들어요. 그냥 계약대로 저희가 집행해드려요. 오히려 투명하죠, 그죠? 그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속 증여 설계 설비를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상속이랑 증여랑 가압승계랑 이런 게 할 수 있고 신탁으로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신탁같이 내 보험금을 죽으면 뭐 남아있는 유가족을 쓸 수 있는 거 평생 부양하면 뭐 집에 장애 있는 미성년이 있다 그럼 관리해 주는 거 그다음에 후견 내가 치매 걸렸을 때 그리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싶다 체리티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보통 하는 유언대용 신탁이고요. 증여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효도계약서 말씀드렸잖아요. 효도계약서와 신탁의 차이점은 뭐냐면 효도계약서는 쓰잖아요. 그거를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면 도망가야 돼요. 소송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소를 해야 되는데 신탁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집행대로 유지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드리는 거죠. 계약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신탁으로 가압승계 엄청 많이 해요. 지금 미국은 더 많이 했고요. 이게 비닐 석세션 트러스트라는데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근데 가압승계 신탁으로 일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신탁이 왜 좋으냐면 혹시 위에 그 아버님 부모님 여의신 분들 여의신 보셨죠, 그죠? 예.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 다 동결되는 거 아시죠? 못 뺍니다, 그죠? 나중에 사망 확인서라 뭐 다 해가 상속인들 다 합의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동의한 다음에 제출하면 이제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재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탁 계약을 하면 그 명의가 신탁 계좌로 옮겨오거든요. 형식적이지만 그러면서 장례비 돌아가시면 장례비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가족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빚을 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신탁에서 다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밀린 거, 상조비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유언대용뿐만 아니라 종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종활 신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전에 내 건 내가 해결하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장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애들한테 유언도 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남기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상조는 어떻게 받고 요새 저희 봉안단까지 이제 그 용인공원하고 협약의 책을 내서 그렇게 연결해 드리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노노안심은 치매 방지, 반려동물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구조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제 신탁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위탁자 본인이 회장님 가입을 하시면 회장님이 생전 수익자 돼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약 해지나 뭐 변경이나 이거 마음대로 하시면서 수익 다 받아 쓰시면 되고요. 돌아가시게 되면 1차 연속 수익자,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근데 배우자도 재산에 대해서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집이 있으면 생활이나 소득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소유권은 안 드리고 그런 것도 통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다가 배우자까지 다 돌아가시면 자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혼 배우자가 계시면 재산을 다 주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락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심지어 어떤 게까지 가능하냐면요. 결혼을 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녀들 살려고 그 지원해준 돈이랑 집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대출 형식으로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뭐 위반하는, 이혼을 하게 되면 다 해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왜 마크 주크버그가 혼전계약서 그래 했잖아요. 중국 사람을 결제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언대원 계약은 이렇게 체결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상으로는 외국에는 이제 한 통으로 하는데 저희가 상속 계약은 상속설계 신탁은 약간 선언적인 계약이고요. 실제 내가 돈이 있으면 금전, 그리고 유가증권이 뭐 주식이나 채권이 있으면 유가증권, 부동산이면 뭐 상가나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오피스나 이런 게 있으면 부동산 신탁, 그리고 생명보험 신탁 이게 각각 체결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분을 돕는 구조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는 특약을 붙일 수 있어요. 특약을 별도로 해서 그래서 내가 치매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싶다. 그 치매를 보장하기 위해서 치매 안심 특약을 걸거나 뭐 임의구현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의사결정을 똑바로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대한 임의구현. 그리고 집에 미성년이 있으면 미성년 애가 뭐 천시 같은 경우에 애가 클 때까지 보호해 준다든지 뭐 장애인 부양, 그다음 낭비자 관리 이거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데 뭐 강남에 뭐 이제 저기 뭡니까 2, 3천억짜리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임차료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차 사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체해 줄 수 있고요. 매달 얼마 이상을 안 주고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한 40이나 이래 돼가지고 이제 좀 세상 깨우칠 나이쯤 돼가지고 이제 다 주는 그런 형태로도 설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블러드라인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하고 피가 안 섞인 애들한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는 사용수익금만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피가 섞인 사람들만 줄 수 있어요. 무섭죠, 그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요, 이런 얘기하면. 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신탁,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생명보험 신탁은 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신문을 보시면 뭐 삼성생명 이런 데 막 하고 있는데, 일본식 보험금 청구 신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험계약을 미리 체결해 놓고, 그 보험계약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해서 놓고요. 대신에 이제 그 보험금 수령이, 보험 수익자를 신탁해서 변경해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피보험자가. 그럼 보험금을 신탁회사가 받아요. 청구해서. 그걸 갖고 보험 수익자가 아닌 신탁 계약의 수익자한테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 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나 이혼한 부모 걱정되죠, 그죠?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아예 자기가 싱글이거나 요새 무자녀 부부 많잖아요. 캥거루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 이 무슨 뭐더라? 그 자녀 안 두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나 죽고 나면 내 돈이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의 뭐 아버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걱정돼요. 형제자매한테 흘러가는 게 걱정돼서 이런 걸 차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자산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 그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가 동시 사망했을 때 자녀가 걱정되는 경우 뭐 재혼끼리 부부 뭐 남겨진 재산 분의 재산 관리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둘 다 늙었어요. 노노 가나하고 있는데 한 명이 죽으면 불쌍한 우리 마누라 어떻게 하면서 이걸 신탁을 걸어놓으면 신탁회사에서 노를 관리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집에서 치과는 캥거루 자녀를 또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금으로 이제 사회 도움이 되고 싶은 경우 뭐 기부하는 경우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그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뭐 절세로도 쓸 수 있고 뭐 사회하는 뭐 후손 간의 화목 뭐 가업승계 뭐 이런 목록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특약으로 다 녹이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앞에 이런 경우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어떤 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은퇴 인출 관리인데요. 이게 찰스와 홈페이지에 인텔리전트 인컴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 말로 설명해 드려도 돼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 뭐 그냥 한글로 읽을게요. 영어로 했지만 너 재산으로 네 모아놓은 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페널티 없이 유연하게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텍스 스마트 전략이라 해가지고 텍스 스마트 윗두르면 인출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부터 팔고 어떤 식으로 팔아야지 내가 세금 적게 받고 엑시트 할 수 있는지를 따지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거를, AI로 해서 오토메이티드 인베스팅 해주겠다. 자동화 투자를 해주겠다는 그런 모토고요. 그리고 너의 매월 생활에 따른 인컴 니즈랑 그리고 퓨처 골 해가지고 인출을 쓰는데 인출 과정 중에 내 바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은 꿈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인출기에 할리 데이비슨 한 대 사고 싶어. 뭐 페라리 한 대 사고 싶어.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이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제가 단톡방에 사이트나 이런 거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은퇴 인출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해봐요. 이제 내가 지금 얼마 모아갖고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은퇴 인출을 할 거다.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읽으면 나 얼마 정도 뽑아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계산해 주거든요. 달달이 1,030달러에 이제 그죠? 그럼 얼마? 한 100만 원 조금 넘죠? 150만 원 되겠네요. 요새 환율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얘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걸 해요. 우리 보통 투자 성향 평가 은행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걸 먼저 따지는데 얘는 타임호라이즌부터 먼저 따져요. 그 타임호라이즌이 뭐냐면 너 향후 5년 안에 돈 뽑았을 생각이 있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향후 5년 안에 이 돈 뽑았을 건데 라고 하면 더 이상 설문 안 하시고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설문 진행 안 하셔도 된다고. 이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인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이게 뭐 프로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막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험 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도 결정해주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목적은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어떻게 이제 달달이 인출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뭐 그런 거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하면 레포트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단순하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포트폴리오는 앞에 설문에서 통해서 정했어요. 아까 제가 인출 가능 금액 35년 동안 뽑았을 때 얼마 뽑아쓴다고 했어요? 1,030달러 뽑아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30만 달러, 한 4억 5천 정도 들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65세고 100세까지 35년 케이스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난 1,040달러로 뽑았을 거야. 매달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아까 1,030달러 쓰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1,040달러 쓰면 너는 75%나 그 이상의 확률로 은퇴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온 타겟이면 남는다.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수학해 보시는 분도 알겠어요. 몬테카를로로 시나리오를 좋을 때 안 좋을 때 좋을 때 평범할 때 나쁠 때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역사적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이걸 다 분해하거든요. 영어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확률적 모형으로 확률을 따져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N리스크는 내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65세 100세까지 1,200달러를 뽑았을게. 조금 더 뽑았으잖아요. 그러면 너 그냥 조금 아슬아슬해 이런 거죠. 한 90살까지는 뽑을 수 있는데 안 좋으면 여기서 돈을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빵꾸나 뭐 이런 걸 이제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프 타겟은 아예 1,500불 뽑아 쓰겠다. 이런 빵꾸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바로 떨어지잖아. 한 60, 70세 정도 되면 빵꾸 날 확률이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설계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텍스마트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뽑아 써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또 분해해줘요. 이게 이제 아까는 찰스 아크였고요. 이제 뱅가드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거든요. 이 휴대폰 사이즈죠. 그래서 네스트 에그 칼큘레이터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손을 대고 막 움직이면 알아서 포트폴리오도 계속 움직이고 뭐 금액을 조금씩 비율대로 하면 지가 계산해서 해서 몬테카를로에 따른 확률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괜찮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거 만든 거 없죠, 그죠? 우리나라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가보세요. 지금 얼마 모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 할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모자니까 얼마나 월납을 하십시오. 그러면 은퇴 정도 되면 은퇴 자금 승수를 계산해가지고 얼마 정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해야지 처음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거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를 처음 가입하기 전에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목표 가치실은 아까 할리 데이비슨 하는 거, 할리 데이비슨 하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지금 나중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나와서요. 여기 보면 재무적 목표와 비재무적 목표를 이렇게 옮겨다 끌어다 놓을 수 있거든요. SI, 이게 이제 SAI라는 미국 그 설문, 아까 그 투자자 의향 설문 프로필도 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끌어당기면,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산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내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게 은퇴 전, 은퇴 후 자금 관리를 이렇게 돈을 모아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나눠 쓰고, 그리고 이제 돈을 내가 쓸 때 제가 이제 30년치 캐시플로우를 정할 수 있잖아요. 캐시아웃을. 그러면 보세요. 캐시 인아웃을 정하면 내가 지금 얼마의 수익과 얼마의 그 위험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대 수익률을 또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럼 달달이 쓸 때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를 재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특약으로 신탁도 붙이면 세대별 부의 기전이나 사회 문제까지 이렇게 부의 기증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해외 보통 지금 스타일이 이래요. 대부분 재량 인출로 은퇴 자금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탁으로 많이 하는데, 직접 보험을 사기보다는, 신탁 비클 내에서, 한 30% 정도 보험을 사 들어가는. 그래서 종신연금을 주로 사는데요. 그래서 은퇴 관리를 하는 형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기보다는 좀 구조화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가입자 입장에서 재량 인출이 왜 좋으냐면, 내 마음대로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좀 구조화된 솔루션을, 투자자한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은퇴 초기, 한 80세 이전까지는 재량인출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신연금으로 장수 관리를 이제 죽을 때까지 빵꾸 안 나게 이제 깔아주는 거를 이제 하는데, 그때 편입되는 보험이 보통, 해외 이제 FI나 리라라는 이런 상품도 있어요. 근데 인출 솔루션 해가지고 제가 사례를 딱 두세 개 보여드릴 건데, 그 블랙록에 최근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열어보세요. 라이프패스 페이첵이라고 있어요. 이거로 레리 핑크가 CNBC 출연해가지고 온 미국민들을 다 혹세 무임시켰는데요. 그게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영국에는, 네스트라고 제도가 있고요. NGRF. 그리고 호주에는 요게 좀 특이해요. AMP 마이너스 라이프타임이라고 있는데, 요런 걸로 은퇴 인출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블랙록 거 라이프패스 페이첵이 어떤 거냐면, 55세까지, 여러분 TDF 아시죠? 타깃 데이트 펀드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TDF 모르신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TDF는 내가 은퇴할 나이, 2040년, 2050년에 맞춰서 주식 편입비를 계속 이렇게 은퇴할 쯤 되면 편입비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데, 위험자산에서 은퇴할 즈음에는 이제 위험자산을 줄여가지고 채권성 자산 변환하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건데, 55세까지는 TDF와 동일하게 해요. 근데 55세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종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펀드 자산의 한 10%, 65세까지 한 30%를 채워가지고 종신에 대한 대비를 해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해줘요. 자동으로. 그냥 여러분 모르시고 그냥 나는 블랙록에 라이프패스만 들어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이를 체크를 해가 그 개인별 초개인화를 해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히트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영국엔 네스트라고 이게 이제 마스터 트러스트형 공적연금 제도인데, 디폴트 펀드를 하나 놓고 선택 펀드를 6개 놓아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투자를 갖다가 옮겨갈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돈통을 분리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퇴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마인데스트 발트를 해가지고 금고 계좌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에 거쳤다가 그 은퇴 초기에 이제 인출해서 생활비 써야 된다 이런 몰래수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조금 더 레이트 라이프에, 그러니까 종신적 80세 이후에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고일형 거치소득 예금을 거치를 시켜가지고 80세부터 쓸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이프티라고 하면 딱 비상금 같은 거를 마련했다가 필요할 때 쓰게 하는데 이 비상금이 재수 좋게 안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그 레이트 라이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거치식 예금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돈통을 나누는 게 영국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알아서 분배해서 종신연금을 사준다 30%까지. 영국은 돈통을 나눈다. 이제 호주는 어떠냐면 기본적인 생각은 돈통을 나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인출을 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발상을 거꾸로 해서 우리 영목이 주택연금처럼 보험사가 매년 연간 보너스로 이렇게 생활비를 줘요. 그러면 종신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쓰고, 근데 이게 이제 65세부터 가능해요. 64세 전에는 안 줘요. 65세부터가 왜 보험사를 근데 이렇게 연간 보너스 받으면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연금처럼 죽을 때, 자녀적립금을 다 납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호주에서는 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죠? 예, 세대간 자산 이전 몇 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사실 신탁은 그 옛날부터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이 애용하던 제도였어요. 심지어 문학에도 나와요. 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 자기 자산의 45%를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에도 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제 지정을 했고요. 마이클 잭슨 너무 잘 아시죠? 그죠? 20% 아동 기부,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어머니하고 자녀들한테 이제 뭐 자녀들도 뭐 얘가 18살이면 얼마 주고 30살이면 얼마 주고 막 그래 나눴잖아요. 그죠?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신탁을 이용해서 했어요. 아직 공개는 안 됐거든요. 그러고요. 그리고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도 보면 샤일록이 나중에 재판 받잖아요. 그 재판 받으면서 그 재산을 몰수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에 처분에 대해서 신탁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열 모험에도 그 보물 찾아가지고 그죠? 그게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지에 대해서 판사가 이제 신탁을 하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생명보험 신탁 있는데 아까 이제 혹시나 관심 가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보험 신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망보험금 받잖아요. 자녀분이 상속세 내게 안 내요. 그게 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합산됩니다. 근데 미국은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상속 안 내요. 비과세. 그리고 미국은 진짜 천국인 게 올해 이제 라이프타임 이제 익셈션 한도가 늘었는데 25년대 1,400만 달러 정도. 둘이 합치면 2,800만 달러잖아요. 그럼 얼마일까요? 거의 한 400억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안에서는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거든요. 머리만 잘 쓰면. 네, IRAT라고 이레버크블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라는데 얘가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계약하고 3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레버클로 이제 해약 불가능으로 취소 불가능으로 하고 세 번째는 클럼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보험료를 이렇게 대납을 해주면 자녀들이 뽑아쓸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뽑아 쓰는 권리를 포기를 하면 이게 비과세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 면제 신탁은 뭐냐면 아까 요 면제 금액이 있잖아요. 면제 금액만큼 배우자 주고 나머지는 자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요건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신탁을 만들거나 기한부 재산 신탁 QTB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내가 이혼하고 이제 재혼 배우자가 살면 재혼 배우자의 생활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혼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 다 제공해드리고 나중에 죽고 나면 이제 자녀한테 가는 그런 게 QTB고요. 그 양도인 연금 신탁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처럼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생명보험 신탁을 열어가지고 비과세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 배려 신탁은 이제 장애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선 자녀나 자선 선도 신탁은 기부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쓰다가 남은 거를 기부할 수도 있고요. 먼저 기부하고 나머지를 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IRIT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가 있잖아요. 생명보험을 다 넣어요. 왜?
생명보험 신탁을 넣으면 비과세를 받잖아요. 이만큼. 그 구조에서 항상 생명보험 꼭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미국 얘기 들었고요. 일본 잠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일본에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돈맥 경화로 일본에 노인분들만 많다 보니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아래로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으셔야 된다. 결론은 결혼 유관 지원 신탁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 우리는 1억 정도 되죠. 뭐 자녀들 손자녀들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육아 애 낳고 이러면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교육자금 증여도 1,500만 원까지 1억 5천 정도까지는 손자들 교육비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공전의 히트 상품이고요. 이게 읽어보면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또 재밌는 신탁이 선택 가능 안심 신탁이라 해가지고 이게 기능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연금 받을 수도 있고 뭐 연금 받는 동안 해약은 제한되지만 애들한테 증여도 해줄 수 있고 영년 증여라는 게 뭐냐면 우리 5천만 원, 3천만 원 증여 공제 한도 있잖아요. 그거만큼 따져가 계속 이제 증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상속도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이 상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뭐 하냐면 이제 노인분들 두 분이서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때때로 안심 전화 서비스, 그리고 개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우대해 주고요. 경우에 따른 미래에 대한 편지인데 자녀들한테 영상 같은 거 남겨가지고 이제 뭐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 기타 선택할 수 있는 우대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해 줘요. 금융회사가 이런 짓까지 해요. 그리고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걸 가능하다는 이제 다른 회사랑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서비스도 지원하는데요. 개호나 양로, 그다음 가사대행, 보안경비, 주거개보수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금융회사. 우리나라도 신탁의 혁신 방안 보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화 되어 가는 거죠. 언제든 그 왜 부동산 관리회사가 집에 와가지고 저기 형광등 달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ITC 뭡니까 그 IoT 같은 거 하면 노인분들 어디 계시고 전화 받고 뭐 그 집에 무슨 일이 없는지 체크하고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런 서비스까지 다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 초록 신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일식이나 연금형 또 존재는 하는데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들한테 상속 처리를 해주는데 원금을 보장해줘요. 원금 보장하면 하시고 싶겠죠. 큰 금액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신탁에 프루덴셜은 이런 것까지 붙였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계시게 되면 이거 그 유품 정리하는 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외부 사후 사무를 해줄 수 있는 업체랑 그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물론 고객이 이제 미리 이제 이걸 특약을 맺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MUFG가 최근에 하는 건데 우리 집 노트라고 여러분 저기 요새 금융회사들 가보면 헬스케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많죠. 뭐 결혼 메꾸는 그거를 얼마 하고 이렇게 포인트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요건 약간 그걸 뛰어넘는데 어떠냐면 건강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 설명서를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담고 뭐 URL 해서 안내도 하고요. 엔딩 노트라는 걸 작성할 수 있어요. 죽으면 우리 집 개는 어떤 식으로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적고요. 그 다음에 건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집에 잘 계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심박수나 갑자기 올라가시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케어를 해드리고 관리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데 보통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부모가 만약 치매나 이런 거 걸리고 돈이 많으시면 큰아들이 가서 내가 부모님 돌볼게 해가지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다 뺏으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세상 무섭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자는 그 치매 노인인데 대리는 큰아들을 해놨어요. 근데 열남자는 이제 둘째부터 넷째 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집을 청구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청구에 대한 청구는 여기 있다고 통지를 열남자한테도 다 띄워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청구 내역은 뭔지 얼마를 달랬는지 이런 거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좌이체를 하면
그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 보내서 그게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리어 페이지는 그 서비스로, 물론 이제 법적 효력은 없어요. 효력은 없지만, 유언서를 이제 그 웹상에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연금 자산을 잘, 합리적으로, 나에게 맞게끔, 잘 쓰시고, 그걸 잘 남겨서, 자녀들 또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초반에, 뭐, IRP 얘기나 ISA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걸 갖고 오지 않아서 좀 죄송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치킨이나 맥주 한잔 할 때 물어주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예. 맨 앞장에 예, 예. 2025년 5월 17일에 죄송합니다. 와, 예리하시네요. 저 3월 17일로 적은 거를 보니까 5월 17일로 적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너무 정확한 지적에 제가 약소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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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신탁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네. 적용되고 있는 관리비가 어느 정도 관리비요. 그거는 협상하기 나름이신데요.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계약이다 보니까 그 어떤 법적 그런 그 난이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잡은 거는 한 50억 대주면 한 30bp 뭐 이 정도로 잡아요. 관리비는. 물론 운용자산에 대한 피는 상품별로 별도는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신 황당한 이유는 네. AI 시대가 된 전문가의 선생님이 한 AI 저요? 제가 우리 저하고 되게 친한 애가 이제 신영증권에 이제 그 오변이라고 이제 오영표라고 이제 이 같이 업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연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금은 사실은 모든 사업자들이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익숙하고 좀 전문적이긴 한데 그 얇게 깊이 파요. 그러니까 구멍이 짧고 깊이 하는 종류거든요. 근데 신탁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신탁은 AI도 할 수 없잖아. 주특기가 있잖아.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사람 살아가는 문제를 특히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의 영속성이나 이제 갑승계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들의 그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시는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 값어치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하고 자녀들이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 일부터 해서 경영 지원이나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노던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 아예 M&A 자체를 신탁으로 하기도 해요. 뭐 그런 데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이런 그 뭐 무료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장애인을 위해서 후견을 서거나 이런 서비스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역할의 일도 많고요. 정말 그런 정말 많이 가지신 분들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하는 기계식 일을 한다. 예, 예. 절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특기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 아까 네. 그 유언 네. 하셨는데 유언에 앞서서 법이 더 그 우선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 예. 유언을 했지만 네. 유리분 소송 같은 거를 해서 예, 예. 자기 몫을 찾아갈 수가 예, 있죠. 예. 근데 신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계약이기 때문에 예. 그 유리분 소송하고 무관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수원지방법원에서 과거에 이제 뭡니까 20년도에 그 1심하고 2심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근데 그때 재판부가
신탁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유류분 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난리가 났죠. 아, 이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신탁이구나. 그래서 신탁에 대한 반향을 많이 일으켰고요. 근데 아직 안타깝게도 그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판례는 1, 2심에 2심에서 올렸는데 2심에서 항고를 했는데 그냥 종전과 똑같은 결론만 내리고 그냥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도 중에 법을 이길 수 있는, 미국은 그렇거든요. 내 자식 중에 꼴보기 싫은 놈이 있으면 10원짜리 하나 안 주잖아요. 그죠? 유류분 상관없이. 그리고 또 가압승계할 때 유류분이 걸리는데, 가압승계할 때 주식을 차남이나 차녀한테 안 주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지 않고 경제적 권리인 배당권만 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주식에 대한 이 경제적인 이익은 주는 거니까, 그래야 되면. 대신에 가압승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승계자가 지분을 다 100%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신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이게 재판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2심까지는 승소를 한 결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현존까지 가장, 이걸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신탁제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